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권지웅이라고 하고요. 오늘 전세 사기 이야기를 이제 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되려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되게 현안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뭐 함부로 규정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워낙 피해자분들도 많고 당사자의 문제라 너무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약간 무례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러는데 그래도 지금 좀 구조적으로 전달해 드릴 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거 그냥 딱 하나인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구나 라고 그게 느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정도를 얻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규정하는 게 아주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운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진다는 걸 말씀드려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로 왔습니다. 네. 일단 저는 소개해드리면 주거 관련한 일을 좀 해왔었습니다. 민달팬 유니온과 주택협동조합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청년명예구시장을 하면서 꼭 주거 이슈 말고도 다른 이슈들을 좀 다루다가 정치에 입문했고 지금까지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정치에 입문했다가 지금 낙선했는데 그때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했다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하고자 하는 정치는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이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준비해왔습니다. 일단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고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한 이야기고 현재 피해 사례가 어떻고 규모가 어떻고 그 질문 주신 것 중에서도 앞으로 더 터질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구제책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사례는 작년 4월부터 이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나만 이런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주변이 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년 4월부터 모여서 자기 자신에게 마이크를 주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가 이것을 충분히 다룰 시간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간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정책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좀 이야기 드려보고 끝으로 재발 방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좀 간단히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문제가 그냥 이 피해 입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한국 사회에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까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가로서 느끼는 걸 이야기 드리려고 한다는 거고 일단 전세 사기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 하게 되잖아요. 너 뭘 잘 못 알아봤지? 뭐 이런 거. 나는 안 당했는데 너는 왜 당해? 뭐 나도 전세 엄청 많이 살았는데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런 거고 한 건데 제가 이제 썼던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그 박정희 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올해 4명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3명이 돌아가셨을 때 쓴 글인데 38살 한 분이 처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20대 중반, 30대 초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다 대책위 활동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활발히 활동하려고 하셨던 분이고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31살 분은 마지막까지 막 저녁까지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도 뭐 인증해야 될 거 있으면 인증하고 첫 번째 돌아가셨던 분은 막 다른 사람들에게 힘내자고 괜찮다 우리 잘할 거라고 하셨을 만큼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삶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아주 분명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죽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전셋집에 살아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셋집을 구했다면 주거운동을 10년을 넘게 했지만 똑같은 처지에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MBC 기자도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당했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변호사 자기가 당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그 임대인이 내지 않았던 세금과 관련된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 있는 되게 일 잘하는 그 세금 관련한 공무원도 지금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그냥 피해간 사람들이 아주 우연하게 피해간 거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뭔가를 잘 알아봤고 내가 이 시대를 읽는 흐름을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운 좋게 피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걸 바라봐야 여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가의 어떤 역할도 거기에 따라 규정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가가 뭔가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하죠. 개인이 잘못한 문제를 왜 국가가 하냐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가보고 싶은데 하나는 그 이제 전세 계약이 있어요. 그 계약하시는 과정 아시죠 다. 일단 집을 막 찾아봐. 처음에 매물 괜찮은 거 보고 갔더니 그 매물은 애당초 없었던 것 같고 중개인이 다른 걸 보여주면서 이제 그 어떤 매물을 찾는 과정이 시작되고 중개인과 이야기 나누고 계약금 치르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들어가고 뭐 이런 등등등의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공정한 계약인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전세 사기 문제 그리고 이어져서 깡통 전세 문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019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조금 완화되어서 해결까지는 않지만 사회적 문제는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버려가지고 전세 사기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굳이 보증금을 그러니까 집을 파산시킬 필요가 없이 그 집을 그냥 팔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는데 근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부담을 지금 누가 지고 있는가? 원래 가격의 하락은 처분권자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처분권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전세 세입자는 처분권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네, 일단 전세 제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전세 제도 하면 보통 이렇게 수식어 붙잖아요.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한 이런 건데 근데 알아보니까 좀 다른 데도 비슷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융이 이렇게 발달한 국가 중에서 이걸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지금 한국밖에 없는 것 같고 전세 제도는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돈이 있어서 목돈을 주고 주거비를 낮추고 싶은 필요가 또 반대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돈을 빌리고 싶은 필요가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전세 제도에 대한 구조적 비판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원래 제가 7억짜리 집을 제 소득으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근데 전세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7억짜리 집의 전세 그 가가 한 5억 정도 하면 저는 2억만 마련하면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제 능력 밖의 것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되려 주택 구입력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되고 그래서 주택 가격을 올리는 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비판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워낙 목돈을 주는 건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타격이 너무 크다는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도 전세 사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고 저도 전세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서 개인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나아 대출 받아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 전세 대출의 배경을 보면 일단은 그 가계대출의 배경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면 2000년대 초반부터 가계대출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다는 건 그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다는 말은 아니고 보통 은행은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게만 돈을 빌려주고 개인은 저축만 하는 게 그 이전 시대였다가 2000년 좀 초반부터 이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전세 대출이 처음으로 사실상 본격화된 건 2008년 이명박 정부예요. 근데 이때가 2007년이 사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피크를 찍을 때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게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버블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걸 버티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전세 대출을 키웁니다. 전세로 어쨌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이 다시 주택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시작한 게 2012년도에 전체 총액, 대출 총액이 23조, 19년도에 98조까지 늘어나다가 2년 사이에 170조가 돼요. 그래서 이 지점이 전세 사기의 참사의 원인 중에 문재인 정부가 있지 않냐는 비판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대규모 피해는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의 어떤 추이인데 요때 이제 약간 피크 비슷하게 되니까 이명박 정부가 전세 대출을 막 하고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이제 올랐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아파트 가격이고 이 주택의 추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정리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이거는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 빨간색 선이고 이 회색이 주택 가격의 어떤 추이인데 이렇게 보면 이 빨간색 선보다 위에 있는 건 다 상대적으로 올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부동산 불패 심하다고 이제 이야기할 만한 건데 여튼 이건 그냥 배경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고 하여튼 전세 대출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참사에 되게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게 임대차 시장에서 이미 있었던 불공정이에요. 제가 이거 찾아보고 좀 재밌었는데 1966년에 중앙일보 내용이에요. 첫 전세 사기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전에 또 그런 사기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본인이 가옥에 전세에 들어가 있었는데 가옥주 갑은 을에게 가옥을 세워 도망갔어요. 가옥을 찾아낼 방법은 라고 누가 질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게 뭐냐면 자치를 갖춘 갑을 찾을 길이 없을 테니 귀하의 처지가 딱 하게 됐다는 위로를 보여줘요. 근데 이게 이런 거래가 그냥 통상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보호장치도 없는데 그 거래를 계속 존속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때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법률 작용하면 귀하에게 위로를 보낸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더러워서 내가 돈 모아서 집 사야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전세는 안 되고 월세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지금까지도 많이 됐고 사실은 지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어떠냐면 제가 이제 전세금을 줄 때 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가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는 저한테 아주 핵심적인 정보예요. 근데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빌려 들어가는 그 집의 가격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집을 팔았을 때 먼저 줘야 될 채권이 얼마가 걸려 있는가 뭐. 그리고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금 체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원래 이제 건물이 팔리면 임대인이 못 냈던 세금을 먼저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그냥 내가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법 개정이 꽤 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어떠냐면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한 50개의 원룸이 있고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다가구 주택이라서 등기부 등본에 앞에 있는 세입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의 보증금을 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집에 계약할 때는 앞에 세입자가 얼마의 보증금을 걸었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제가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억짜리 전세를 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은 보내야 될 텐데 1,000만 원을 집주인 수중에 보낸 다음에야 제가 이 1억이 안전한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고 그 1,000만 원을 보낸 다음에야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게 뭐야? 네? 진짜요? 그러니까 일단 돈을 보내고 그래서 임차인이 보통 하는 건 특이하게 그런 걸 걸어놔요. 우리가 원래 그 전에 계약하기 전에 알았던 정보와 다른 일이 있으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임대인이 돈 받고 잠적하면
그거 소송 걸어서 그거 받는 기간 동안 어찌 그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태이고 이것에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일단 이야기 드릴게요. 여튼 그래서 늘 이제 그 세입자들끼리 그런 이야기 나눠요. 야, 집주인 잘 만나서 다행이다 이거. 근데 진짜 웃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법이 개정되어서 그만큼 진전됐는데 계약금을 걸어야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몇 가지들을 알 수 있게 된 거.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전세 계약을 했어요. 당일날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이삿짐센터 다 준비해가지고 딱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잔금 치르고 그 집에 딱 들어가죠. 근데 그날 집주인이 은행에 쪼르르 가서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은행이 그 먼저 대출을 받으면서 했던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고, 저는 입주한 그날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 날부터 제 권리가 돼요. 저는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상황인데 되게 민망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그 정보를 보고 거기다가 특약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고 일주일 뒤까지는 뭐 전세 뭐 여기를 담보로 대출받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해하고, 그리고 특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무력화되는지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근데 전세 사기 참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최근에 어느 정도 탓인지를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차가 레일을 이탈해서 사람들이 막 죽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레일이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기차가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오리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였으면 멈출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기차로 만든 사람도 문제가 있겠죠. 저는 이걸 기차로 만든 게 무슨 정부라고 생각하고 이 레일을 깔았던 건 그간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만이 이것에 대한 탓이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피해 관련해서 좀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이런 거예요. 경기도 화성시의 다세대 주택에 사세요. 가격은 지금 앱으로 알아보니까 1억 5천에서 8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주택이. 전세금은 1억 7천으로 이제 들어갔죠. 원래는 이제 1억 5천이나 8천이 아니라 더 비싸다고 생각돼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됐고, 대출은 1억 2,500이고 자부담 4,500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저당 당연히 확인했겠죠. 지금 1억 7천을 계약하니까. 심지어 집주인에게 체납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받고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결과는 계약 후에 통지 없이 바지임대인으로 변경돼요. 제가 원래 지현 씨랑 계약했고, 제가 계약할 때만 해도 지현 씨가 개인 재산이 좀 있다고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지현 씨한테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진심 씨한테 바로 팔아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 미안한데 진심 씨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주택을 파산시키는 거 말고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근데 사실은 이분은 보증보험 가입이 됐으니까 이것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증보험 가입이 미루어져 결국 미가입 상태가 되었는데요. 요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빨간색만요? 네. 네, 세 번째 증언에서 계약 당시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말을 믿고 대항력 발생 전까지 근저당 설정 시 계약 해지 특약까지 넣어 계약했다면서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다고 밝혔다. 즉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됐고 압류가 시작되면서 깡통주택임을 알았다는 것. 해당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개투기 알바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보증보험은 우리가 계약할 당시 바로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떤 조건상 이건 주택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택입니다. 제가 임대사업자거든요. 이렇게 안심시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어떤 몇 가지 이유로 가입이 안 되면 가입이 안 된다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 보증보험 믿고 계약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이 집주인이 성실하게 자기 돈까지 털어서 갚으면 좋겠지만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대통령도 이 상황이 됐다고 하면 뭐 이걸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이거는 제가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 거기에 계신 분이 이제 이야기하셨던 건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2021년 보증금이 가장 높았었던 그때 보증금 1억 3,500 빌라를 전세 계약했습니다. 당시 전세 집을 찾기 어려웠을 때라 월세로 가자니 곰팡이가 가득한 집만 보여줬고 마음에 드는 집은 자금이 부족했는데 부동산 사장이 갑자기 전세 대출을 연결해 줬어요. 전화 한 통을 하니까 대출 영업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이 처리를 해줘서 월세가 아닌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쓰기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고 이사 날에도 제 차 등본을 확인하며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더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조금 지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계약한 주인은 다음 주인에게 전세 대출을 포함한 모든 걸 승계했다며 떠났고 저는 새 임대인 정보도 모르는 상황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제 전세값보다 낮은 매매가로 매매를 한 거였습니다. 이해가 잘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불안해서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부동산 사장은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 모든 걸 포괄 승계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며 3번이나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달 월초와 월말이 되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노출된 세입자로서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하거나 미납한 적도 없던 제가 부동산 투자를 위한 것도 아닌 그저 아이들 뒷바라지로 주거가 필요할 뿐인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두 아이 입시 준비로 바빴던 작년 10월 그 달 말 월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식구들과 저녁 식사 중 은행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살고 있던 집 압류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절대 주소를 빼지 말라는 은행 직원의 당부와 함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허그 보증보험에서 20억 상당의 가압류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국이라면 전혀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믿고 큰 돈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국가와 제도와 금융기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이 전세라는 제도를 믿고 이용한 세입자가 잘못인가요? 전 그저 우리 가족이 쉴 작은 집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투기 도박을 한 것입니까? 재산 증식을 했나요? 국민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주거 제도로 인한 사고가 보이스피싱, 당근마켓 사기와 비교될 문제입니까? 허술하고 엉망진창인 제도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했던 말인데요. 무엇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럼 피해를 당하는 건 마땅한 일인가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찐 모습인가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피해 확인서를 받아 버팀목 대출로 갈아타려고 해도 보증금이 얼마 이하, 자산, 소득, 무주택 등 5만 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유주택자는 전세 사기를 당해도 되고 피해자가 아닌 겁니까? 꼼꼼하게 확인해서 계약한 집에서 임차인도 모르게 집을 매매했는데 무슨 수로 피할 수 있을까요?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한 50명 정도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모두가 저 이야기를 아주 숨죽여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너무 사람들은 미안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숨소리도 못 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훨씬 더 격하게 어떻게 이 믿었던 제도를 다 따르면서 했는데 이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다 져야 된다고 하고 장관은 그런 걸 지원하는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물론 어떤 것들은 본인의 규칙 사유가 있어서 어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사라고 불리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걸 알아본 다음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어떤 문제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일단은 첫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가격을 부풀리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인천 미추홀구 거기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짜리 아파트들. 근데 한 동짜리 아파트들이랑 대단지 아파트들이랑 다른 건 대단지 아파트들은 늘 거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실거래한 사람들이 있어서 거짓말 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나홀로 아파트들은 막 3년 동안 거래가 없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감정평가와 자와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면 감정평가 방식도 조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훨씬 그러니까 이 가격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몇 가지 다른 샘플을 가지고 와서 이건 원래 3억도 안 되는 건데 4억 5천이라고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실제 가치는 3억. 근데 이제 인천 미추홀구 그 남시 일단은 그런 미추홀구에 이게 지금 점들이 다 그 남시 일당들이 가지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예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로까지 되냐면 사실상 가격을 거의 그냥 형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거래가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여기 이걸 기점으로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당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원래 3억도 안 하는 건데 4억에 사고 그다음 하나 정도를 더 4억 5천에 사게 되면 두 개의 샘플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머지를 다 감정평가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었던 건데 여튼 가격을 부풀리고 그러려면 신규 주택이 좋고 이러니까 그 인천 미추홀구가 그런 피해가 컸고 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짓는 신규 빌라였고 가격이 오르던 때라 그러니까 가격 조정하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짜고 그렇게 이제 올려 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성수기 채무를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 체납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 그냥 숨기고 그냥 계약하는 거죠. 파산시키고 받았던 보증금은 다 현금이잖아요. 그거 들고 있지. 나름의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날 계약을 하고 그날 이제 이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주택 가격과 담보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기의 어떤 여지가 이제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이 상환 능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대 사업자인데 주택을 제가 파산을 시킨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돈을 못 줬으면 그건 여전히 저한테 따라다닙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계속 따라다니면 제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을 파산시키기 전에 노숙자분에게 한 3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 집 팔아요. 나중에 오르면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의를 넣는 거죠. 그게 이제 바지 임대인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이 사기가 벌어졌는데 피해가 가중되었던 건 보증제도랑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있어서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제 전세금은 주택 가격의 한 80%까지밖에 안 빌려줬어요. 전세가가 1억이고 그 1억도 다 대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피해가 커진 게 있고 두 번째는 등록임대주택이 되면 임대인은 세금 관련해서 이익을 얻거든요. 그 대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만 해요. 의무사항인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임대인이 나 등록임대 사업자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보험을 의무로 해야 되니까 걱정 말고 그거 해라. 이렇게 하고 보증보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당했던 거죠. 웃기지만 그렇게 최우 선배한테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서 어쨌든 이런 구조.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어떻게 형성시킬 거냐, 거기에 대한 담보력에 대한 임차인이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임대인의 상황 능력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요소로 해서 가중되는 어떤 전세 제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것은 지금 이번에 피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한 규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단순히 그런 못된 친구들이 있어서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으면 그 이제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도 집값을 집을 파산시키지 않고 팔았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 전세 사기 피해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국면에서 나오는 거고 전세 자금 대출이 엄청 많았다는 거고 사실은 이와 관련된 그 어떤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1965년부터 제기되었던 그 불공정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됐던 거죠. 피해 규모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저 정도면 해결하면 되는 건지 아닌지. 일단은 피해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자체로 아직 조사를 아직 아예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로 그냥 가늠해 볼 뿐인데 되게 유명한 두 가지 사례가 하나가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강서구 중심으로 근데 40대 임대인이 돌아가시면서 부각된 문제고 두 번째는 인천 미추홀구입니다. 강서구 그 돌아가신 소위 김대성 씨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139채를 이 사람이 임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지 않았던 세금 체납이 60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아마도 그냥 바지 사장의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합리적 추정을 하는데 여튼 이렇게 됐고 이 사건은 지금은 조금 해결이 됐는데 처음엔 되게 난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 주택을 경매 신청해가지고 그걸 경매가 낙찰되면 거기에서 앞에 떼줄 사람들 떼주고 뒤에 거라도 제가 받아와야 일부라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의해 경매 명령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1139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칩시다. 저 2억짜리 전세를 계약했어요. 근데 제가 이 집주인이 저한테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계약이 만료됐는데. 그러면 제가 이걸 근거로 해서 법원에 말합니다. 제가 돌려받으려면 경매 신청이 필요하니까 경매 명령을 내려주세요. 법원이 이렇게 보더니 야 근데 이 주택은 주택 가격이 얼마로 낙찰되면 한 뭐 1억 7천이나 1억 6천 정도로 낙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낙찰되면 이 임대인이 갚지 않았던 세금이 6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가져가야 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잖아.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이게 명령을 받아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명령을 내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평생 여기에 살아야 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세금과 관련돼서 세금 안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60억의 세금을 주택별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나누면 뭐 500만 원씩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경매에 넘어가도 500만 원 먼저 떼주고 자기가 나머지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하셨던 사례고 지금 이 내용도 다 그냥 피해자분들이 정리하신 내용이에요. 설문조사나 이런 걸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고요. 이건 미추홀구. 이분들은 엄청 가까워지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진짜 친구가 되셨어요. 원래는 이렇게 동 이름으로 불렀대요. 뭐 대성빌라, 대성빌라, 뭐 빌라,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첫 번째 피해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피해자가 딱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이름을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빌라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골드비.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서로 이름도 알고 뭐 이렇게 됐는데 여튼 뭐 이렇게 이제 됐었던 거고 네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대책위에서 자체 조사를 했던 거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요걸 이야기 드릴게요.
그 KBS에서 연세대 연구팀이랑 같이 전세사기 피해가 어느 정도 될까를 좀 추정해봤어요. 이 추정한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임대인들 중에 50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을 추렸어요. 그렇게 추렸더니 그 사람이 한 2,6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600명이 50채 이상씩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또 추렸냐면 그 중에서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사기로 확인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공통된 빌라를 임대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걸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대요. 그걸 가지고 좀 추려서 580명으로 추렸고 소유 빌라가 여러 채가 겹친 거죠. 그러니까 A랑 임대인과 B랑 임대인이 하나도 안 겹치는 게 아니라 한 10채가 막 겹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추려봤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거쳐서 추렸더니 176명이 사기 의심자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논의됐던 그 어떤 김대성 씨라든지 남원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은 다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세 사기 악성 임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주택이 26,000채. 그리고 올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만기가 되는 게 한 9,000채 정도. 그렇게 되고 올해 만기가 끝나는 거에 대한 금액이 1조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조 8천억 전체를 피해자분들이 다 못 돌려받진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이 중에 절반만이라도 못 돌려받는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9천억 정도의 지금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인천 미추홀구 3,000채, 아까 그 김대성 씨 1,000채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일단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세사기 보충독서센터를 개원해서 한 2주간 진행을 했었는데 422건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현행을 일단 이야기 드리면 뭐 성별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절반이 30대입니다. 그리고 한 20대가 20%, 그래서 70% 정도가 2030이에요. 딱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제 또래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당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접수받은 것만 해도 거의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 있고 광주? 아니 전라도는 생각보다 접수가 안 왔어요. 민주당인 게 그러세요. 지금 자가 비율이 높아서 적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한 방에서 웹자보 하나 뿌려서 받은 거라 뭐 이걸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좀 놀랬던 거 대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어요. 부산 그리고 이제 구별로 가져오니까 대전에 있는 구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55건. 서구시나 그 신도시. 신도시. 어디 여기 서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카이스트 있는데요. 그렇구나. 맞아요. 대학생들이 부산 아. 대학교에 신도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미추홀구랑 강서구는 지금 워낙 이야기가 많이 되니까 그런 건데 여기가 되게 이례적이었고 중구, 동구, 경기도 부천, 대덕, 중남, 부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들어온 겁니다. 기초 단위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인천과 강서 말고도 아마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 이제 고충 접수해 주신 분들의 어떤 주택 유형인데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근린생활 그렇죠. 주상복합에 그런 건데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대환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대출형 체계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4% 되는데 어쨌건 이 사람들 좀 이따 대환대출 이야기 드릴 텐데 대환대출을 못 받으면 대환대출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증금을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계약이 만료돼서 이제 제 보증금 돌려받아야 돼요. 못 돌려받죠. 근데 이 보증금을 제가 자기 돈으로만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보증금 중에 한 70%는 은행. 그래서 제가 은행한테 줘야 돼요. 근데 은행한테 못 주니까 은행 입장에서 장기 연체자로 두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대출이 그 신용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분 중에 두 번째 돌아가셨던 분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못 받고 돈을 못 갚으니까 이분이 다녔던 직장을 그만둬요. 왜 그만뒀냐면 그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퇴직금을 받아서 죽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다가 엄마 2만 원만 혹시 보내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엄마 이상하잖아 이게 뭔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머니 10만 원인가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또 말하겠어 이게 뭔가 자기가 잘못한 거 같고 이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대안대출이 엄청 중요해요. 이게 그냥 어떤 대출 그냥 조금 저리로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분들 제외된 거고 보증금 규모를 보면 그래도 3억 미만이 많은데 4억 이상도 있어요. 최근에 그 JTBC냐 뭐 등등등 언급됐던 4억 6,500의 전세를 들어간 그 이제 한부모 가정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4억 6,500이라고 하면 언뜻 좀 높잖아요. 돈 원래 많으니까 이런 생각 하는데 2억 8천이 대출받은 거고 본인이 이제 어떤 개인사로 뭐 하면서 그 부모님 돈도 땡기고 이렇게 해서 자기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특별법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튼 그렇게 있고요. 정책을 이용해봤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보충 접수를 해주신 분들은 있다고 답한 분이 절반 정도 되었고요. 근데 어떤 정책을 이용해봤냐라고 하니까 압도적으로 상당 정도를 받은 거고 실제로 구제가 되려고 하면 저리대출이랑 긴급 주거 지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증보험 가입은 뭐 이전에 있었던 정책이라 이건 제외하고 앱 이건 뭐 그렇진 않아서 근데 그건 20%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제를 잘 못 받고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책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뭐였냐라고 질문하니까 첫 번째는 실효적인 피해 예방 혹은 구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왜 이용을 못했냐라고 물으니까 정책을 이용하려 했으나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정부는 이 문제를 국가가 지원해줘서는 안 될 문제라고 사실은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의사결정자들이 기재부 출신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벌어진 사기를 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니까 계속 자격 요건을 두게 되는데 이게 이 전세 사기는 단일한 유형이 아니에요. 제가 사례는 아까 두 가지만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사기 유형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가격부터 장난을 쳤는지 보증보험으로 장난을 쳤는지 이거에 따라 다 다르고 두 번째는 주택 유형에 따라 피해 구제 방법이 달라야 되고 세 번째는 피해자의 처지에 따라 피해 구제 방법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낙찰받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면 되고 근데 나는 낙찰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줘도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다른 거? 거기에 살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주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 그 직장이 강남 아래쪽이 됐대요. 근데 이 집을 빼면 혹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못 돌려받을까봐 4시간을 통근한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욕을 한다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욕을 받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매우 복잡한데, 그래서 자격을 함부로 정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책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좀 구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나마 지금 이제 전세 피해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소했는데 여기서 접수받은 4,000건 정도가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유형인지를 가질 수 있는 가늠자 정도인데 거기에서 보더라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30대가 50%, 20대가 20%, 서울 경기가 많고 뭐 보증금 피해 규모는 3억 이하가 확실히 많고 이렇게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전세 사기 관련한 거고요. 제가 끝으로는 이 세션의 끝으로는 깡통 전세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세 사기는 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상태로 뭐 피해가 발생한 걸 전세 사기라고 해요. 근데 돌려줄 의향은 있었으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돌려줄 수 없게 된 경우,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머지를 보장해주면 되지만 그것도 어려운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주택이 한 2,000만 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략 잡으면. 그 중에서 한 700만 채가 공공임대주택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이 월세랑 전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택이 700만 채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최근에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실제로 거래된 거, 매매든 전세든 막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매매가랑 전세가랑 비율이 어떤지를 쭉 봤더니 90% 이상, 그러니까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9억 이상 되는 거. 이런 건 경매 넘어가더라도 돈 다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일부는 못 돌려받는데 그런 거에 주택의 비율이 20%.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700만 채 중에서 한 20% 정도는 보증금 일부를 못 돌려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자기 돈을 넣어서 갚지 않는 이상 주택 파산시켜서는 못 돌려받는 상태까지 가고 있고, 지금 금리가 오르는 속도는 둔화됐지만 계속 유지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런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잃어도 되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겠지만 그것 자체가 완전히 삶을 휘청거리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일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냥 아까 전세 사기만 해도 26,000 가구를 넘어설 거라고 보는데, 깡통 전세까지 하면 좋게 4,50만 원 이럴 거라고. 근데 이분들의 처지가 다 소득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피해 그거에 대한 거였고요. 시간이 없네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책은 지금 특별법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부재책이 3가지인데요. 하나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임차인이 먼저 경매를 받을 수 있게 권한을 주자. 이건 지금 정부가 오케이 한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그 사람이 살 수 없으면 국가가 그걸 산 다음에 그걸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서 20년간 임대해 주자. 이것도 원래 원희룡 장관이 절대 안 된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했다가 피해자분들 막 돌아가시고 하니까 지금 하겠고. 그 피해 입은 사람한테 이제 임대를 맞아요. 제인데. 맞아요. 아끼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좀 쟁점인데, 지금 어제 소위까지만 해도 이거 절대 못 받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2억짜리 보증금을 들어갔어요. 돈 못 돌려받죠. 근데 이게 보니까 경매 절차를 다 밟고 나면 한 7천만 원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7천만 원이 필요해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을 가야 돼. 뭐 가족이 아파. 가야 돼. 그럼 7천만 원 받아서 가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들. 그럼 그럴 경우에 캠코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제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얼마에 사냐면 2억에 사는 게 아니라 7천만 원. 그래서 나중에 돌려서 받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명박 정부 때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돈을 좀 벌었어요. 예상보다 생각보다 더 높게 팔려가지고. 근데 그걸 하자고 하는데 지금 정부는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유는요? 그러니까 정부의 돈을 여기 넣을 수 없다. 사실은 근데 이것도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원래 있는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원래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 대상자를 피해자로 바꾸는 용도 하고 이해하고 있고. 돈이 들어가는 건 안 하겠다라는 게 딱 네,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근데 그래도 부재책이 지금 총 4번 발표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유의미한 건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대환 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대환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재책이 발표됐을 때는 어떤 부재책이었냐면, 내가 지금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다른 집으로 갈 때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나는 지금 대출을 못 갚게 돼서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그 이제 일단은 나를 가라니. 그래서 욕을 엄청 많이 먹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2월 2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안 건 최근의 일이지만 작년 4월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안 해주다가 2월 2일이 돼서야 일단 이걸 해준 게 있고요. 이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4월 47일. 죄송합니다. 4월 며칠일 텐데 이때 전세사기 피해자 승리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6만 원 이하로 벌어야 돼요. 아니 지금 빚이 7천만 원, 8천만 원 남아 있는데 지금 156만 원보다 더 적게 벌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아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의 의지를 이어가게 할 거냐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없애고 예를 들면 피해 규모가 어떠어떠하고 삶의 처지가 어떠어떠하면 2년 동안은 뭐 예를 들면 월 40만 원 주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앞에 그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셨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렇게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해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8년 그때 포항 지진 일어났을 때 금융 지원 이런 거 다 빼고 임시 주거 시설 지원하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5천억을 지원해요. 그래서 딱 법 만들어서 5천억 딱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최근에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좋아요. 일단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 더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건축비가 엄청 올라요. 원래 평당 한 600이면 지을 수 있었던 게 지금 1000만 원 넘어가야 지는 거예요. 언제 가격이 올라서? 네. 그리고 건설사들 입장에서 진짜 완전히 지금 이런 상태라서 그걸 지원하겠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금융으로 28조를 지원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도 마음이면 피해자분들한테는 조건 없이 대안대출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대안대출도 제가 아까 이야기를 안 드렸지만 고충 중에 많은 부분이 그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이면 대안대출을 못 받아요. 근데 둘이 열심히 벌면 요즘 7천만 원 넘게 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1년에 막 1억씩 모으는 상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아플 때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PF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아예 망할 것 같아서 그게 망하면 은행이 또 도산하고 이러니까 그걸 아예 붓고 5천원 내고 민간의 은행에서 빚 뜯어서 5천원 만들어서 1조로 아예 사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그냥 돈을 주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 왜 피해자는 못 지원해 주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어떤 불안해졌을 때 시장을 지원해 주는 건 아주 기꺼이 하면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건 너무도 엄격하게 그리고 사실상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그래서 재발 방지 관련해서는 불공정 시장을 바꾸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전세 보증금 위험을 완화시키는 게 있는데 요거까지는 이야기 드리지 않도록 하고 저는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는 어쨌건 그 저희 고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인데 오피스텔에 전세를 들어갔다가 지금 그걸 못 갚게 됐어요. 그럼 자기 빚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걸 갚으면 50대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다 갚으면.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빚 우리가 다 갚아주지 못하겠지만 누가 손을 내밀어서 그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때 IMF 때 막 돌반지 팔고 이런 게 그게 뭐 위기를 극복시킨 건 아니지만 보태겠다고 나라도 좀 보탤게.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이것을 방치하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것은 아주 오래된 불공정을 방치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공정하게 만들 거냐. 끝으로는 지금 피해자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다 진짜
열심히 사시는 보통 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 하고 뭐 하고 막 악착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 피해를 얻어서 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극화의 수준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면 국가는 뭘 해야 되는가, 사회는 뭘 할 건가, 이렇게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쨌건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이 아니라 권리의 비대칭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제가 딱 10년 전에 2013년 7월에 저를 누가 찾아와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은 나이더라고요. 그때 26살이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자기가 7년 동안 벌었던 돈으로 신림동에 원룸을 들어갔는데 4,500짜리. 근데 그 주택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야기 쭉 듣고 하는데 전형적인 다가구 주택의 전세 사기예요. 임대인이 딱 거짓말을 했고, 그건 이 친구가 알아볼 수 없는 정보였고, 그래서 이 친구는 4,500을 다 날리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몇백 밀리언이 뭘 할 수도 없고, 변호사를 껴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이런 일은 절대 없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이 개정될 때마다 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착한 집주인이 아니면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제발 좀 바꾸자. 근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보통 그걸 막았던 논리는 이런 식이에요. 야, 임대인이 그렇게 임대인을 귀찮게 하면 거래가 되겠냐?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공급 안 하면 시장의 임대주택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반시장적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게 말도 안 되지만, 그게 이제 소위 국민의힘 쪽의 논리였고, 그래서 진척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렇게 겪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한 해법은 잘 봐야 되는 건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권자와 세입자 간의 정치력의 싸움이라고 이걸 봐야 이것을 풀 수 있는 힘도 많다는 것이, 이게 뭔가 경제학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으면, 법적으로 어떤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뭔가를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제는 시민의 주거권의 우선순위가 어디쯤 있었는가, 아주 뒤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인지와 그것을 어떻게 좀 앞으로 올릴 건가에 대한 운동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뒤에 이것이 아주 아픈 일이었지만 그 덕에 이것들이 바뀌었어. 그때 참 힘들었지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만 해냈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되면 이분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